자, 19차시는 1894년부터 1895년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동학농민운동과 가보의미 개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탐구활동 1번에 보면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조선의 상황을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각종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고, 일본으로 곡물이 유출되고 있고, 탐관오리가 수탈을 벌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1번. 일본이 무제한으로 조선의 쌀을 수입해 가면 조선 내에서 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폭등할 수밖에 없고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는 뭘 내렸냐면 방공령을 내렸어요. 우리 조일통상장정에서 방공령 할 수 있게 규정 개정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방공령은 1개월 전에 알렸어야 됐는데 1개월 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오히려 이걸 꼬투리 잡혀가지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탐관오리의 수탈까지 심해지니까 농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봉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크게 교세를 확장했던 종교가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평등 사상을 내세우면서 동학이 퍼져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동학의 창시자였던 교조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은 혹세 무민한다, 세상을 너무 어지럽힌다, 이런 누명을 쓰고 죽었기 때문에 동학을 믿는 사람들은 교조였던 최재우의 누명을 벗겨주고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교조신원운동을 벌이게 됐어요. 특히 선생님이 이 동학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조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무슨 조직이었죠? 그렇죠. 포접제 조직을 통해 가지고 동학이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이제 전개 과정이 너무 중요한데요.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차 봉기하고 2차 봉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주요 사건은 고부농민 봉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부 지역에 있었던 고부군수 조병갑이 횡포를 부리죠. 어떤 횡포를 부리냐면, 엄연히 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메워가지고 멀쩡한 저수지를 메우더니 그 옆에 더 큰 만석보라고 하는 보를 파가지고 이 만석보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어마무시한 세금을 물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봉준 등이 사발통문을 돌려가지고 농민봉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고부농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왔던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은 농민들이 잘못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농민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백산에서 전국적인 봉기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때 4대 강령 같은 것도 발표하고 제폭부 및 고국 안민 같은 구호를 내세우면서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물리치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점령하게 돼요? 전주성까지. 전주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라도를 전주와 나주가 합해진 땅이라고 봤을 때 전주는 전라도의 거점 지역이잖아요. 거기를 농민군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정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일본도 같이 들어와요. 왜? 텐진조약 때문에 10년 전에 맺었던 텐진조약 때문에 청나라하고 일본이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청나라 일본 군대가 동시에 파병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그래서 관군하고 농민군들이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화해하는 약속인 전주화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고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동학농민군의 자치기관이 지방에 만들어져요. 그것의 이름이 집강소라고 하는 거고요. 중앙에도 하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네, 뭐였죠? 맞아요.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패정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주화약 맺었으니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너희 필요 없으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고 했더니 일본이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을 일으켰어요. 그쵸? 그러면서 너희 조선은 개혁이 더 필요해! 라고 하면서 무슨 개혁을 추진하게 되나요? 그렇죠. 가보개혁을 추진하게 되고, 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농민군들이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공주 우금치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과 합심한 관군에 의해서 패배를 해서 결국 전봉준이 압송돼서 처형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이 고부농민봉기라면 동학농민운동의 끝은 우금치 전투가 되는 거죠. 공주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해서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잘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 과정에서 자치기관인 집강소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탐구활동 2번을 보시면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탐구해보자라고 했는데 이 동학농민군들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 있었어요. 어떤 세상이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노비문서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젊어서 남편 잃은 여자의 재가를 허용하고 그 다음에 관리 채용할 때는 문벌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외적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처벌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토지를 평균으로 나누어 농사짓게 하자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농민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개정 개혁안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쵸? 물론 이 내용은 오지영의 동학사라고 하는 데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건데 학자들마다 이 사료를 믿을 만한 사료인가 믿지 못할 사료인가 이제 뭐 사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당시에 쓰여진 책이어서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과서는 없지만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2024년 수능 한국사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대접주 임명장, 농민군의 편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1894년부터 1895년 당시 농민군의 각종 문서와 개인기록, 지도자 전봉준에 대한 신문기록 등을 아우른다 해가지고 조선 백성이 주체가 되어서 자유, 평등,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그 다음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은 탐관오리 처벌, 조세정책의 개혁을 주장한 반봉건운동이었고요. 반봉건운동. 그 다음에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한 반외세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군의 요구 중 일부는 무슨 개혁에 반영되었나요? 네, 가보개혁에 반영이 되었죠. 그리고 농민들이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에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고 이후에 항일 의병으로 계승이 되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학농민운동을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가보개혁 한번 해볼게요. 지금 동학농민운동하고 가보개혁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전주화약이 맺어진 이후에 조선정부가 교정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스스로 개혁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너희 조선은 아직 개혁이 부족해 라고 하면서 교정청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개혁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이 개혁이 무슨 개혁이에요? 그렇죠. 가보개혁이 되는 거고 이때 만들어진 새로운 기구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군국기무처가 되는 거죠. 밑에 군국기무처에서 회의하는 모습 사진으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기구는 1894년 6월에 설치돼서 그해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210건의 개혁 정책을 공포했어요. 어마무시하죠. 이 기구는 총재 1명을 비롯해서 20명 정도의 회의원이 모여가지고 그림에 나온 것처럼 여러 명이 모여서 토의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냐면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했다고 했지요. 전에는 결정하는 권한이 왕한테 있었는데 이제는 신하들이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차 가보개혁 추진 시에는 김홍집하고 박영효의 연립내각이 출범하면서 이 기구는 폐지가 되고 1894년 12월에 홍범 14조가 반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뒤쪽에 이제 보시면은 선생님이 1차 가보개혁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홍범 14조의 내용을 조금 비교해가지고 실어놨는데요.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딱 3개만 기억하라면 뭐 기억하라고 했었죠? 과거제도 폐지,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허용,
과부의 제가 허용 같은 거 나오죠. 여기 보시면 과부의 제호는 기촌에 막론하고 자유에 맡긴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갑신정변의 내용이구나. 자, 그런 걸 봤을 때 가보개혁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2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차 가보개혁에서 이제 가보개혁의 기본 강령을 홍범 14조라고 부르고 고종은 이 홍범 14조를 종묘에서 반포를 했죠. 그리고 2차 가보개혁 선생님 조금 중요하게 설명했던 것을 재판소 제도를 도입했던 거랑 그 다음에 근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 입국 조서 같은 거 반포했던 거 중요하게 선생님 본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근대 교육을 이제 실어놨어요. 근대 교육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더라? 맞아요. 시대별로 개항 이후, 가보개혁 이후, 광무개혁 이후, 일산늑약 이후 이렇게 시대별로 나눠서 어떤 학교들이 만들어졌는지 중점으로 보라고 했죠. 개항 이후에는 원산학사, 동문학, 유경공원, 배지학당, 이화학당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가보개혁 이후에는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면서 한성 사범학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광무개혁 때는 각종 실업학교가 만들어지고 일산늑약 이후에는 애국계몽운동 계열이 세운 신민회가 세운 안창호의 대성학교라든지 이승훈의 오산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탐구활동 4번으로 갈게요. 탐구활동 4번에 보시면 의민년 이후에 이제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청해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예, 일본이 승리해서 야오뚱 반도하고 타이완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 야오뚱 반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러시아가 독일하고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이 요동 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반환해 주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게 됐냐면 일본이 러시아한테 꼼짝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친러파 인사들이 등용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의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의미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바로 의미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의미개혁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태양력을 채택하는 거죠. 태양력을 채택하고 건량이라고 하는 태양력을 세우다라고 하는 건량이라는 연호도 사용하고 단발령도 실시하고 종두법도 시행하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으로 중단됐던 우편사무도 다시 실시하고 군제도 개혁하고 소학교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사변하고 단발령 이게 굉장히 유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 의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는 유생과 농민들이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의병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게 되는데 그 사건을 아관파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아관파천. 그런데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왜요? 그렇죠. 최혜국 대우 때문에 러시아한테 우리가 이권을 주었더니 다른 나라도 너도 나도 달라고 해가지고 많은 이권이 러시아, 미국, 영국 등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보의미개혁을 평가해보자 라고 했어요. 가보의미개혁이 근대 국가를 위한 개혁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면 일단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이야기했던 요구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인 머리 폐지해서 평등한 근대사회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렇죠. 신분제를 폐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각 중심의 정치를 실시해서 전제군주제를 극복하려고도 시도를 했고요. 하지만 가보개혁은 일본의 침략을 위한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개혁 주도 세력이 누구의 무력에 의존했어요? 일본의 무력에 의존했고요. 개혁에 대한 민중의 지지를 이끌어냈나요? 못 이끌어냈나요? 네, 이끌어내지 못했죠. 그리고 일본의 간섭 속에서 추진돼서 국방력 강화에 소홀했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8차시 마무리해 볼게요.